자, 이번에는 고려의 대외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는 기출문에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정세와 관련돼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시대 때는 그 이민족에 되게 침입이 많았는데, 이거는 중국 대륙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당시에 중국 대륙을 이제 지배했던 국가가 송나라죠. 이 송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뭉치주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이민족들 통제를 못했어요. 오히려 당했죠. 어.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이민족들이 이제 뭐 요라든지 금이라든지 원나라든 등등이 한번 그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항상 우리나라들 고려를 그 당시 한번 쳐 봤죠. 물론 그 나라는 이제 고려가 그 항복하는 바람에 사대 관계를 맺는 바람에 쳐들어오진 않았지만 그전에 여진족 때 이제 말썽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그 외침이 되게 많았다는 거. 이거는 조선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이 명과 청이 상대적으로 이제 송보다 강했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을 잘 통제를 했기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 지배할 때는 200년 동안, 그리고 조선은 200년 동안 뭐냐면 외침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중간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 전후로는 외침이 거의 없었다. 근데 고려 시대에 비해서는 고려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외침이 많았던 게 성이 제대로 구심점을 잘 못 잡아줘서 그렇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외침에 대응해 가지고 대응에 따라서 지배 세력의 어떤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때 고려의 지배 세력에 따라서 외침의 대응이 달라. 그래 갖고 여기 보면 잠깐 초창기 때 이제 보면 요 5대 십국에서 이제 북송 때 이때죠. 그 10 세기에서 11 세기 때 여기 시기가 이제 그 고려는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 호족들이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강경 대응을 했고, 자, 근데 인제 여기 12 세기 때 넘어가면 여기요. 네, 12 세기 넘어가면 문벌 귀족들이 이제 집권하죠.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들은 앞에서 이제 좀 얘기했지만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재경 때 이때 이제 그 금나라가 4대 강경 요구하니까 금방 받아들였잖아요. 예. 요런 것들과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원나라 때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죠. 13 세기 때는 무인 정권이죠. 그래서 무인정권은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저항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 세기 넘어가면 이제 그 당시 이제 홍건적이나 외부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등장한 그 세력들 신흥 무인 세력들이죠.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하고 신진사 대부들이 뭐냐면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외침에 대해서 고려 정부가 그 집권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것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려의 대외 관계가 왜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냐? 이거는 이제 약간 타율성론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그 타율성론이라는 것이 항상 그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과 연결시켜서 또는 일본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역사는 그 주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논리가 식민사관의 일종의 타율성론이죠.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자주적인 것들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4대 외교라고 하지만 이건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 외교고 고려시대 사대 외교는 좀 달랐다. 주의가 아니라 정책이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사대 정책을 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여기 그 고려의 어떤 대외관계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예, 요 측면에서. 자, 그럼 고려의 대외관계는 크게 두 가지를 인제 요약할 수 있죠. 북진 정책하고 친성 정책인데, 자, 북진 정책은 인제 앞에서 얘기한 좀 그 왕건 때부터 추진했잖아. 그 땅을 점점 넓히고 그런 것들이 북진 정책을 하잖아요. 친성 정책은 인제 송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화적,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받고자 송나라와 교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친성 정책 내용이 있는데 고려는 송가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 경제적 신뢰를 추구했고, 그치만 또 실용적으로 군사적 중립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군사적으로 요청하면 거부를 했죠. 예.
그렇지만 문화 경제적인 정책은 계속 추gun했다. 그래서 송가의 무역이 활발했고 특히 이제 예성강 입구인 이제 병랑도가 국제적 무역항으로 번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고려하고 이제 했던 그 정책들은 뭐라고 하냐면 연노제도라고요. 연여제요라고 하거든요. 그 연노제도는 누구냐? 고려하고 연합해서 제요, 요를 치자라는 놈이야. 이게 이제 그 당시 송의 집권당이었던 신법당이 이제 뭐냐면 추진했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려가 그 송나라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송나라가 고려에게 군사를 빌리고 했지만 원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급당이 되게 반대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용만 당한다. 그 소식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가 자기 이득만 챙기고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 왜 송나라하고 관계 그 고려하고 계속 그런 경제적인 어떤 관계를 맺냐.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그 연료제는 실패한 정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송나라가 고려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고려하고 관계를 끊으면 인제 요하나 뒤에 등장한 금이 이제 고려와 연합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송나라하고 인제 이렇게 관계가 인제 깊었기 때문에 송나라 사신들이 많이 인제 그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저서들 많이 남겼어요, 고려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송목이 쓴 계림유사라고 있어요. 계림유사는 이제 계림이라는 것은 신라라는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고려를 이제 대명사로 썼던 거고 계림유사 우리나라 지칭할 때 계림이라고 했던 거고 숙종 때 송목이 와 갖고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글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인제 뭐냐면 서공이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 있죠. 이게 되게 유명하죠. 이건 이름을 외워두시면 좋겠어. 약칭 이제 고려도경이 하는데 자 12세기 때 고려 사신을 왔던 서궁이 그 고려의 어떤 풍습과 사회상을 생활 모습 같은 것들을 일단 이제 그림과 함께 같이 적어 놨어. 근데 그림을 그려 놓은 이제 원본은 지금 없고 그 텍스트만 있는 복사본만 지금 남아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아. 왜냐면 DS해진 고려사나 고려사 조류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사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 사료가 아니라 2차 사료야.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는 편집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사나 문화사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근데 선화봉사 고려도경은 1-2차 사료 1차 사료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보고 적는 것들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그 당시 고려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 예. 그래서 선화봉사 고려 도경 관련된 내용을 꼭 이름 정도, 닉네임 정도는 외워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면 요와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요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대할 때 고려와 관계 상대할 때는 10 세기에서 11 세기였죠. 이 요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자주 언급됐었어요. 예. 자 요하고 인제 보면 자 요가 하고 인제 우리나라하고 인제 있을 때에는 그때 이제 고려 시대 때죠. 고려 시대 때 초창기 때죠. 그때 10 세기 11 세기 집권층이 누구였죠? 호족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립적이었어. 그래 갖고 여기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태조 때 그 당시 훈요 10 조의 거단을 금수의 나라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태조가 인제 그 유명한 만복을 사건 같은 것들이 태조 때 일어났죠. 예.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정종 때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도 한번 기초문에 언급됐지만 광군은 사를 만들고 강군이었던 30만은 이제 조직이죠. 예. 강군사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강군 30만을 양성하는데 이때 강군들은 주로 호적들을 예하에 있는 부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거란도 대비하고 망권도 강하고 그다음에 지방군도 정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지방군 정비를 해서 나중에 주영군의 모태가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의 이제 침입해 볼게요. 자 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란족이 익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를 3번 거쳐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요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왔냐?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쪽 가 보면 요걸 봐야 되겠다. 예. 자, 여기에 고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 거란이 있고 여기가 북송이 있었죠. 이건 나중에 생긴 거. 요거만 볼게요. 자, 거란하고 그 당시 북송은 예전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연운 16주를 둘러싸고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겁나 거란 여러 요가 인제 북송을 치기 전에 한번 후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 갖고 고려를 공격했거든요. 고려는 초창기 때 그 세워지 그 거란은 초창기 때 고려하고 친해 보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려가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북송을 치는 동안 뒤에서 후방에서 고려가 금을 칠 수 요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후방을 안정화시키고자 고려를 치게 된 건데, 이거는 요뿐만 아니라 뒤에 인제 뭐 원나라나 청나라나 여러 인제 정복 국가들이 등장할 때 주로 중국을 치기 전에 한번 우리나라를 건들잖아. 고려나 조선이나 정복할 목적으로 건든 건 아니고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인제 했던 거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인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의 1차 친일을 보죠. 이때 이제 성종 때 1차 친일이 일어났죠. 성종 때. 자, 그 원인은 뭐냐면 고유의 북진 정치가 친성 정책 때문이에요. 네. 특히 요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건데, 어 왜냐면 성종 때는 약간 육두풍들이 인제 집권을 했던 데잖아요. 호족세들이나. 이들은 철저하게 친송 정책을 했어. 너무 대놓고 했어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친송 배후 정책을 하니까 또 그 소중화를 추구하는 이제 그 육두풍 같은 그 정치 세력들 인제 등장하니까 이게 거란의 자극이 된 거야, 거란에. 그래서 거란이 인제 그 당시에 뭐냐면 송을 한번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현의 맹약 이전이에요. 993 년이니까. 그러니까 송을 치기 전에 고려를 한번 쳐서 굴복시킨 다음에 고려가 송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인제 우리가 헛공항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소송령이 인제 취임을 했죠. 그래서 만료는 인제 소송령이 70만 대군인가요?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하는데 실제는 7만 정도 보시면 돼요. 중국 애들은 이제 공짜 하나 빼고 보는 게 낫거든요. 군원을 갖다가 그냥 뻥튀기를 해 갖고 내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소선영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겁을 먹은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차라리 이제 뭐냐면 지금 요 나라가 원하는 거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땅을 떼주자. 서경 이북 땅을 떼주자."라고 주장을 해요. 서경 이북 땅을 할지론이죠. 요 땅을 떼주자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서희가 반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서희가 보기에 지금 요가 쳐들어온 거는 우리의 영토를 먹기 위해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하고 송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 "땅을 떼줄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인제 서희가 외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외교 활동 전에 서희가 이제 단판을 지기 전에 이미 인제 건안군은 안윤진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 안윤진 전투에서. 그래서 잠시 물러나고 있었거든요. 안윤진이 여기에요. 예. 그래서 서희가 이제 오니까 소선영조차도 인제 뭐냐면 고려를 더 이상 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소기의 목적은 또 달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의 소기의 목적이 뭐겠어요? 고려하고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요와 사대 관계를 맺는 거겠죠. 서희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서희도 이제 상대방의 이제 카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서서 인제 단판을 지게 됐던 건데, 자, 그래서 서희가 인제 얘기했던 게 뭐냐,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계승의식. 음. 그래서 여기는 인제 소송영하고 담판을 할 때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소송영이 서희에게 말했다.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 일어났다. 고구려 땅은 다 우리의 소유인데 어찌하여 너희 나라가 차져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 자,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국호도 고려다 했다. 이 고구려의 이칭이 고려잖아요. 평양을 도읍한 것이다. 그래서 이 평양은 아마 이제 서경을 이제 분산한 내용을 이제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침범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 압박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너희들 땅도 일부 우리 땅이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고구려 계승의식이.
물론 이제 성종 때는 고구려 계승의식보다는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지만 일단은 외교 담판을 해서 포괄적으로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논의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너는 송을 섬기고 왔냐? 섬기고 있지 않냐? 우리 국교를 맞대고 있으나 바다보다 송을 섬기고 있는데 친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굴 핑계를 댄 거예요? 여진족 핑계를 댄 거죠. 너희들 보면 너희도 하고 하고 싶은데 중간에 여진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진족. 예. 그러니까 이 여진족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진족들 토벌할 너희들 인정해 줘라, 이 땅을." 그래 가지고 이제 고려가 이 여진족을 토벌하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강동 6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요나라 땅인데 떼준 게 아니라 요게 원래 무주공산 땅이었어요, 이 강동 6주 지역이. 근데 고려가 인제 여기를 정벌하고 이제 평정할 테니까 "너희들 눈 감아 줘라." 하니까 추인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땅을, 강동 6주 땅을. 이 강동 육주가 상당히 전략적 위치가 전략적인 어떤 가치가 높은 게 요 나중에 2차 침입과 3차 침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요때 요나라가 이 강동 육주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요쪽으로 넘어올 수 있잖아. 대마공원이 막혀 가지고 기병 입장할 때는 이제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겨울 때 이제 얼음이 얼 때 여기 압록강에 해 갖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대부분 평원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개경을 공격할 수 있는 요충지예요. 근데 이 강동 육주가 만약에 여진족 땅이나 아니면 거란족이 거기를 장악했으면 쉽게 내려올 수 있었는데 여기가 일종의 완충지대가 된 거야, 완충지대. 그래서 그때 육진이 있기 때문에 육진을 격파하면서 내려야 되는데 이 거란족 특성상 공성력이 약하잖아, 얘들이. 되게 말 타고 인제 직진하는 게 좋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패스하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패스하고 나면 이 강동 육지에 있었던 군대들이 나와서 거단의 보급로를 다 끊어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인제 거단이 내려오다가 또 개경을 점령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인제 돌아오는 거야.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제 뭐 여러 전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주대첩이라든지 흥하진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동 육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동 육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록강 이남에 이 강동 육지를 설치를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는 양도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란이 그냥 고려가 여기 점령한 걸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나도 인제 그 당시 또 강 압록강 이남에 내원성을 쌓았거든요. 내원성. 이 보주라고 하는데 요게 인제 내원성이 인제 오늘날 의주예요, 의주. 예. 여기 유일하게 인제 압록강 이남에 있었던 거란 영토였는데 이거는 인제 요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이제 그 세력 교체기에 누가 먹었죠? 고려가 꿀꺽해서 먹었죠. 나중에 이제 먹었던 거고. 자,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이렇게 거란이 강동 육주를 약도한 대신에 고려는 거란과 국교를 맺죠. 이 말은 뭐냐면 국교라고 하면 4대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가 인제 신하로 자칭해서 거란을 섬겼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송나라하고 관계는 당연히 단절되죠. 그래서 거란하고 고려가 사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할 80년 동안 송나는 외교 관계 정식적인 그 국교는 맺고 있지 않았다. 단절됐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동안은 송나라와 완전히 교류가 없었냐? 아니죠. 정치적인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경제, 문화적인 교류는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교과서에선 이런 게 없더라고. 사대 관계 맺었다는 내용이 그냥 있었던 외교 관계로 복원했다 맺었다 이런 내용이지 내용으로 이렇게 서술돼 있는데 실제로 고려는 거란하고 그냥 사대 관계를 맺고요. 그러니까 송나라 연호 대신에 거란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란의 그 고려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신중성 있는 게 뭐냐면 고려도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사대 관계. 중국하고 이소사대라고 하잖아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에 대해서 절대적 의리를 지켰잖아. 청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는 바람에 병자론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형세를 보고 큰 놈에 신센 놈에 갖다 붙어요. 이건 형세호적 사대론이에요. 뭐 오랑캐든 한족이든 간에 신센 놈에 갖다 줄 서는 게 형세적 사대는요. 중국의 정세는 그때그때 형세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뭐 송을 섬기든 그리고 또 금나라로 넘어가면 또 금을 섬길 수도 있고 요나라 섬길 수도 있고 원나라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이소사대의 논리에 따라서 형사유착 사대론을 주장했던 건데, 그러니까 사대의 대상을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 고려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나 이득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되게 실리적 외교죠. 예. 융통성 있게 이런 사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근데 조선시대 때는 완전히 이게 사대주의로 정착됐잖아요. 아주 이념적으로 아주 머리까지 이제 세뇌당해서 중국을 명나라를 숭배했잖아요.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 같이 나왔어요. 형세운적 사대론과 조선시대 명분론적 사대론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요건 다시 나중에 좀 언급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의 제2차 친일 볼게요. 이때는 현종 때죠. 현종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게 강조의 정전 때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핑계로 인제 한 거야. 원인은 이게 포괄적인 원인이에요. 강조의 정병이 계기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현종을 옹립한 사건을 구실로 일어났는데 그냥 구실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이제 뭐냐면 "죽이냐. 우리가 대신 너희 그 강조를 이제 뭐냐면 그 벌을 주겠다." 하면서 인제 일어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강동 육주 때문인 거야. 그때 인제 강동 육주 하량을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강동 육주가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략적 가치가 높거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제 요 땅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강동 육주를 달라." 했는데 고려가 왜 주겠어요. 거부를 하겠죠.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요 나라가 이제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개경이 함락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종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나주까지 가. 그때 이제 나주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도망갈 때 많은 이제 곤란을 겪게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 현종 때 그는 중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주까지 막 도망갈 때 막 이렇게 탄압을 받거든요. 그다음 지방 항리들한테 모욕을 받고 막,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아 이 지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대규모 지방정비를 제도를 정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주까지 피난을 갔는데 이때 인제 문제는 요게 개경을 점령했지만 후방이 안정하지 못하지. 보급로가 다 끊겨 있잖아, 이 강동 육지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있으면 어때, 잘못하면 보급로가 끊긴 상태에서 나중에 고립돼서 또 고려군한테 섬멸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형식상 형조의 입조 조건으로 거란군이 퇴각을 하는데, 퇴각을 할 때 그 당시 양규가 거란군을 격파하죠.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인제 양규가 죽긴 했지만,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초조대장경을 착수했다. 이 초조대장경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조대장경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거란군을 퇴치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인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인제 3차 침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쪽이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2차 침입과 3차 침입 중간에 국지전이 되게 많았어요, 국지전. 회전이라고 하는 국지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크긴 큰 침입을 얘기한 거고, 중간에도 이게 국경을 둘러싸고 여기 특히 강동 육지를 둘러싸고 상당히 국지전이 많았어요. 예. 그중에 흥하진이 상당히 요충지였는데 흥하진에서 충돌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흥하진 전투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흥하진 전투는 '아 여기 뭐 3차 때만 있을 거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2차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2 차, 3차 중간에 여러 번의 해전이라고는 국지전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흥하진 전투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흥하진이 오늘날 영평도와 비슷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3차 침해 보겠습니다. 자, 원인은 현종의 입주와 그다음에 강동 육주의 반환 요구인데, 자 이것도 인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현종이 직접 가서 입주를 하겠다 했는데 당연히 안 들어주죠. 예, 안 하죠. 그래서 약속만 했고 실제로 안 했고, 강동 육주 반환 요구도 상당히 안 들어주죠, 당연히. 그래 갖고 이 당시 소배합이 인제 침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간찬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흥하진 전투에서 이겼고 뒤에 이제 기주 대첩이 일어났는데, 흥하리 전투는 수공을 통해서 인제 격파한 거예요, 흥하리 전투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기주 대첩 같은 경우에는 인제 흥하리 전투는 개경을 점령할 공격하기 전 여기까지 이제 가다가 초창기 때 일어났던 거고, 개경까지 내려다가 이제 안 되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주대첩을 이제 승리했죠. 흥하지 전투는 수공했지만 기주대첩은 수공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주로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했죠. 싸우다가 뭐 바람이 바뀌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천에 공격해서 이겼던 게 기주대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공격해 오면 산성에 올라가서 싸우잖아. 근데 기주는 그 평야에서 싸웠던 게 특징이야. 이게 기주대첩은.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역공을 해서 공격해서 크게 승리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이 흥하진 전투야. 흥하진 전투. 예. 그래서 이건 수공을 이제 이용했다.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결국에는 결과가 뭐냐. 강화를 성립하고요. 사신을 변하고 그리고 이때 계기로 해서 이제 요나라가 이제 더 이상 고려를 정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요나라가 송을 치면 잘못하면 고려가 후방에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요나라, 고려 간의 상강 체제가 금나라가 등장하기 한 1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다. 예. 그래서 고려는 그 당시 성과 요를 잘 이용해서 균형 정책을 유지해서 100년 동안의 평화 기간을 유지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평가를 맺고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중국사 보니까 전현해맹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송과 요나라의 어떤 균형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전에 맺은 전현해맹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3차 침해 끝나고 나서 송과 요가 고려가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 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예.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전에 나왔던 흥하진 전투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때 그게 19년 기출 문제가 나왔을 거야. 그냥 하도 기주대첩이라고 이제 주장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지문에 보니까 흥하진만 많이 나왔다는 거야, 흥하진. 아니 그러면 교육학에서 말하면 단서가 주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근데 흥하진 이렇게 해갖고 줄쳐 놓고 "이거 흥하진 전투 물어보면 되냐?" 지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막 그 논쟁이 있었어. 예. 어떤 모광사는 이걸 뭐 기주대첩이라고 이게 달아 놓고 그래서 요걸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건 좀 그래. 내가 그 강사 좀 그런데 좀 공부 좀 하고 답을 좀 달아 놓고 그러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보면 틀린 답이 계속 있어. 예. 뭐 문제가 나오면 어떤 애들은 그 답안을 빨리 가는 데만 좀 의의를 두는지 자료를 안 찾아보시는 것 같아. 그래 놓고 계속 이렇게 답이 이렇게 틀린 답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있는 그 뭐 수강생들이 막 지지해 주고 그게 무슨 답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고 나중에 또 뭐 그걸 뭐야 또 지통인이 어떠냐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좀 그런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듣지는 않겠지만 예. 자 하여튼 이게 흥하진이 기준대첩이 될 수 없는 게 거기에 분명히 수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공이 돼 있는데 기준대첩은 수공이 아니야. 이거 앞에서 바람을 역이용해 갖고 이제 승리했던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왜 흥하지란 말 여기 적어 놨냐? 그거는 모르죠.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실수를 해 갖고 적어 놓거나 그다음에 그 냈던 교수님이 "너희들이 한번 한문을 해석해서 이제 요게 단서를 찾아내서 내라." 왜냐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문을 보고 답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흥하지나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야. 이분이 교육학을 완전히 뭐 마스터해 가지고 교육학에 입각해서 "원칙에 따라 단서 제공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분들 머릿속에는 없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학 지식이라든지 그나마 동어 방법적인 어떤 논리학 관련된 내용을 꺼다가 쓰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답안을. 그래서 하여튼 흥하진 전투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흥하진 전투 관련된 내용이 제 북송의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흥하진 전투를 또 삭교촌 전투라고 해요. 예. 흥하진 전투 여러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삭교촌에서 이제 주로 싸웠기 때문에 여기는 또 삭교촌 전투라고 좀 하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현종 9 년에 소배합이 1 0만 대군을 거느리고 대대를 침입했다. 고려에서는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청을 부원수 삼아서 군사 2 0만 8천 명을 이제 동원해서 안주에 나가 방어하게 했다. 자 강감찬은 여기 또 못하네요. 예. 강감찬 흥하제에 나가서 정예 기병 12,000명을 뽑아 삼국 사이에 매복시키고 큰
줄로서 쇠가족을 깨어서 흥하진 동쪽의 사교촌을 막은 후에 거란군을 마음 놓고 건너길 기다렸다 물을 터뜨리면서 복병을 내어 앞뒤로 공격해 거란군을 격파했다. 이 전투가 흥하진 전투고 또는 삭격전 전투라고 하는데 흥하진 전투는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요. 그중에 3차 침입 관련된 흥하진 전투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 있고 흥하진 전투에도 패배하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흥하진 전투는 3차 진입의 주요 전투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부수적인 전투였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기주 대첩이었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흥하진 전투에서 패배에도 불구하고 건왕군은 진격을 계속해 개경 근처까지 도달했다. 자, 이에 고려는 성 밖의 민호를 전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판에 있는 작물과 집을 전부 없애두는 청야전수로 되어 있는데 청야전수는 고려뿐만 아니라 고구려 때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이게 뭐냐면 전술이죠. 중국 세력들이 들어올 때 성으로 다 피신하고 그리고 주변을 다 불태우는 그런 정책들이잖아요. 자, 소비업이 소모적인 고구려군의 기습에 공격에 더 이상 남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때 이제 주로 강동 육주에 있는 이제 뭐냐면 병력들이 합류했는데 앞에서 했지만 거단군은 이제 중간에 성들이 있으면 그냥 패스하는 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이 이제 뭐냐면 막히고 보급이 막히는 그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있고 해군에 든 거단군은 기주에서 강간천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에 패배를 했는데 기주 대첩 초반에는 양진이 서로 양진영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채 좀처럼 승부를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개경에 내려갔던 김종원 부대가 가세하고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건안군이 있는 북쪽으로 불기 시작했고 전세가 불리한 걸 깨달은 건안군은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진영이 무너지죠. 고대 시대 때는 한번 진영이 무너져 버리면 그 뒤로는 이제 뭐냐면 어 병사들이 다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친 병사들을 뭐냐면 깨는 게 기병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몰살시켰고 당시 살아서 본국에 도착한 그 도망친 고려군은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건원 침입 후에 이제 국방 강화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개성 나성을 축소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나성을 왜 축소했냐면 그 당시에 개성은 만월대 있죠, 만월대. 이 궁궐이 그 당시 만월대가 그 고려 궁궐이었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한 궁성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궁성은 좁기 때문에 대규모 공격으로 들어오면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복하더라도 가나나 그다음 민가 같은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잖아. 그래서 가나나 민가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나성을 만든 거야, 나성을. 원래 나성은 이제 중국식 그 도성체제거든요. 예.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려 예를 들면 이제 산성, 평저성 체제는 산성이 있고 평저성이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평저성은 버리고 산성을 올라가서 싸우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후복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나성을 만들었던 거야. 이 나성을. 그래서 개경 주변을 딱 둘러싸인 나성을 만드는데 전략적으로는 가치는 별로 없어. 왜냐면 발상은 좋은데 이 나성을 이제 만들고 방어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만큼 병력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이거 다 커버를 해야 돼. 근데 그 많은 병력들을 커버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나중에 적이 쳐오면 나성 비우고 도망가고 그래요. 의미는 없지만 일단 나성이 축소됐고 그날 천리장성을 축소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압록강 입구부터 도룡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소했는데 여기 잠깐 지도를 보면 여기죠, 여기. 예.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여기도 의미는 이제 있죠. 뭐 이게 건환족이나 여진족을 방어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의미는 이게 실질적인 실용성은 별로 없어요. 이 천리장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쌓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성들을 목책으로 그냥 간단히 연결시켜 주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 군대 배치시킬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뚫려 요게. 뚫리기 때문에 산성에 비해서 그렇게 전략적인 어떤 가치는 없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막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 갖고 사실상 이제 고려하고 여진 거란의 국경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3차 침입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개경의 행정구역이 개편됐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개경인데 개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성하고 개경을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개성은 하나의 개성형이라고 했고 개경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게 지방이에요. 이게 그 지방의 현을 얘기하고 개경은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개경행정구역은 이 도성 개편 구역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오부 박리지을 정비했다. 그래서 개경을 이 도성을 오부 35방 40 334리로 개편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어. 3차 침입 이후에요. 예. 요거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개경하고 개성은 그 당시 다른 거다. 우리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개경은 도성을 얘기한 거고 개성은 그 주변에 있는 현을 얘기한 개성현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개성현에 그 관련된 내용이 여러 이제 뭐냐면 그 번천 과정을 적어 놨는데 이게 이제 포샘에 있긴 있어요. 개경 그 관련된 내용에. 근데 여기까지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아.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읽어 보시고 앞부분만 좀 읽어 볼게요, 저는. 통상적으로 개경을 개성을 일치해서 생각했지만 고려시대 도성인 개경과 개성형은 다른 행정구역이다. 오늘날 개성은 그 고려시대 송악형, 개성형, 개풍군인 때 포함한 지형인데 반해서 예, 고려사에서 고려시대 개경은 송악형 일부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성형은 지금 개경과 개성형을 합친 거고 고려시대 개경은 주로 이제 개성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늘 개성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송악형 부근에. 그래서 거기에 궁궐과 간청, 주변의 민가와 거주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개성형은 개경을 둘러싼 현 중에 유력한 현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개성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개경하고 개성형을 이제 뭐냐면 가나됐다가 또 분리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것까지 다 볼 필요 없어가지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금나라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금나라는 이제 그 등장할 때 그전에 여진족이라고 했죠, 여진족. 여진족은 상당히 뭐냐면 군사력이 강했어요. 이들이 이제 기병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목민족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유목민족은 아니에요. 유목민족은 스텝 지역에서 활동했던 민족들이고 여진족은 스텝 남쪽의 산림지대에서 활동했던 민족들이야. 오늘 만주 지역 일대죠. 만주나 뭐냐 함경북도 그 일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애들이 이제 주도했던 그것들은 반농 반수렵이야.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수렵이라는 건 사냥도 하고 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렵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병을 상당히 많이 이제 양성할 수 있었죠. 보통 그 몽골족이나 유목민족 때 기병은 평원전에 강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평원종 외에도 상을 있죠. 계곡과 계곡을 이어가지고 말을 탈 수 있어. 상당한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병이 강했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군사력은 강했지만 얘들이 막 분산돼 살았어. 부족 단위로. 그러니까 합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나 그 당시 송나라에 의해서 그 요나라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진족들의 일부가 우리나라 가나라에 있었는데 이런 여직들 뭐냐면 토착여진이라고 해요. 토착여진. 그래서 토착여진이라고 하고 이들 또 뭐냐 돈번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는 제후국이다. 그래서 뭐냐 그 당시 나름대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내재 외양 체제에 따라서 자칭 그 항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제후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진족 초장들에게 여러 가지 벗을도 주고 고려 간직도 주고 이거 이들 일종의 번으로 삼았어. 예. 동번이라고 하는데 이 토착 여진도 그러니까 한경도 일대 이제 여진족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기미주를 설치하고요. 당나라와 마찬가지고 그 여진족 그러니까 추장들에게 고려 간직을 줬어. 그래서 그 당시에 여진족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이제 뭐냐면 와인부가 이제 등장했던 거죠. 이 와인부는 만주에 있었던 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만주에 있는 여러 이제 뭐냐면 부족들을 이제 통합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통합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거야. 그래서 예전에 고려의 영향력이 있었던 토착 여진족도 있죠. 이 동본들을 뭐냐 하나하나씩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군과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충돌할 때는 그때 그 예종 때, 숙종 때죠. 숙종 때 인간과 윤관이 나갔다가 패배를 해.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보병인데 얘들은 기병이죠.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패배도 해 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본을 삼았던 토착 여진족들이 그 예전에 고려를 섬겼는데 이때부터 완전하게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저 와인부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인제 기존의 군대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여진족 군대를 깰 수 없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별무반이에요. 이 숙종 때 만든 거야. 이 숙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죠. 신법 정치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여진족도 깨면서 그리고 군대를 이제 자기 주변을 이제 어 군대를 조직하면서 왕권도 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2군 6 이라는 군대가 있긴 있었어요, 중앙군. 근데 이 중앙군이 붕괴된 시점이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별무반이라는 특수한 부대를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이게 만들었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아마 20만 정도 30만 정도의 병력을 만들었다는데 그 병력을 크게 인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있어요. 신기군은 여러분들 기병 중심이고 신보군은 뭐 중심이죠? 보병 중심이죠. 그리고 항마군은 승려들 중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만들고 이제 여진족도 깨면서 자신의 왕권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숙종의 어떤 그 뭐냐면 왕권 강화 정책, 신법 정책과 연결시켜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숙종 때 그러면 여진족 쳤냐? 그게 아니라 다음 예종 때 이제 이 숙종 때 마련한 병력을 가지고 윤관이 여진 정벌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기록에 의하면 동북 구성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 동북 구성의 위치가 상당히 예매해. 아주 예매해. 그래 가지고 그걸 둘러싸고 세 가지 위견이 있다고 했죠. 항은평양설, 두만강설, 공흥지설이 있는데 요게 인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원평안선이 여기 있대. 항원평안 일대. 그다음에 길주 이남선은 여기 있대. 이거 심지어는 이제 공원진 해 갖고 공원진까지 해 갖고 이제 만주까지 있다고 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병도나 인제 뭐냐면 친일학자들은 어 일본 학자들 이 항원평안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갖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항원평안서가 일반화가 돼 갖고 요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최근에 교과서 보면 길주나 두만강 유역서까지 인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여기 보면 반응이 여기를 점령하니까 여진 추적들이 땅을 돌려서고 떼를 쓰는 거야. 징징대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성이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뭐냐면 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은 민들을 이렇게 이주시킬 수도 없고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항평하면 그런 설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항평은 여기가 이제 다 밀집된 거잖아. 평야지도고. 그러니까 방어하기 편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길주 이남설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요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성이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성 연결도 안 되고 지원도 보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도 그걸 이용해 갖고 하나의 각계격파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급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요걸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길주 이남설이 맞을 것 같긴 하고 왜냐하면 또 공민왕 때 영토를 확장할 때 요 선에서 확장했죠. 보통 여기 선에서. 그러니까 아마 요 선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두만강 유흥선은 너무 나갔고 공영진하는데 이건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붙겠죠. 예. 이건 여기까지 하면 좀 하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징징대고 수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요 구성을 반환을 했어. 대신에 이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앞으로 조공을 이제 꾸준히 바치고 "너네들이 이제 영토를 앞으로 침범하지 않겠다, 여진족들이." 그건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진족들이 이제 금나가 된 후에 어 뭐냐면 영토를 공격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그전에 사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공격하는 것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금나의 건국을 볼게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돌려받은 후에 와이엠번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아골타 때 우리가 아는 금나라가 이 건국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금나라는 요를 멸망시키고 또 송나라 북송을 멸망시켜 갖고 이때 뭐 정강의 변이 일어나고 남송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중국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그때 인제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그전에 형제 관계를 요구했어요. 우리하고 인제 뭐냐면 "형제를 맺자." 근데 이때는 고려에서 거절을 해 버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송을 멸망시킨 다음에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니까
이때 이제 이자겸이 금나라 욕을 그냥 수령을 했고요. 그때 반발도 되게 많았어. 어, 어떻게 하찮은 그 오랑캐하고 그 뭐냐면 손을 냈냐. 근데 이자겸 입장 볼 때는 그 앞에 강조의 사대가 있죠. 강조가 집권자였잖아요. 그때 집권하고 있었는데 괜히 요하고 싸웠다가 강조가 잡혀서 죽잖아요. 예. 앞에도 언급했지만 요의 1차 침입 때, 2차 침입 때, 2차 침입 때 강조가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잡혀놓고는 굴복 안 하고 죽잖아. 그걸 봤기 때문에 이자겸은 잘못하면 금나라 쳐들어오면 자기 정권을 이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자겸의 금의 욕을 수락을 했다. 형제의 매경을 안 맺어도 군신관계 욕을 수락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내걸었던 논리가 이소사대 형사율적 사대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성기는 당연한 거고 중국의 정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이자겸이 이제 뭐냐면 쫓겨난 후에도 그의 김부식이나 이때 몽골 귀족들이 계속 집권하잖아요. 예, 그 후에도 그 정책을 계속 계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나라하고 이제 고려는 사대 관계 속에서 평화 관계를 유지했다. 원나라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나중에 뭐하고 대비할 수 있냐면 몇 번 얘기했지만 병자호란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병자호란 때 조선은 명분론적 사대론을 내세웠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어떤 형태냐면 명나라하고 조선 간의 관계는 군신 관계였어요. 군신 관계. 자, 근데 임진왜란 때 도움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선조가 제조지은을 내세요. 우리나라 망했던 왕조를 다시 복구시킨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명나라하고 조선의 군신 관계 외에도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군신 관계는 어차피 이거는 그 뭐냐면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효라는 거는 부자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는 이게 절대적인 거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그 아버지 나라인 명나라죠. 근데 자식의 나라가 조선이 된 거야. 그러면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의 나라를 버리고 그 오랑캐 붙는 거는 후궁에 붙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세워서 명문조 사대를 내세워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뭐냐면 청나라의 어떤 강화를 거절하고 끝까지 개기다가 이제 병력은 일어났죠. 그래서 요걸 보면 좀 말만 잘했으면 좀 머리만 숙였으면 이게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점령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조선을 그 명나라 관계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자기한테 머리만 숙이면 그냥 좀 약간 봐줄 수 있고 그냥 그 자기들 내버려두는 게 목적이 조선하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자기 밑으로 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잘했으면 근데 끝까지 이렇게 내세웠다가 결국에는 병자호란을 맞게 됐다. 그래서 누구나 계획이 있지만 얻어맞을 때까지는 그 계획을 얻어맞을 때까지 계획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나서 정신 차리게 되는데 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물론 이자겸이 이제 금나라 요구 수용했다는 게 이제 사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권을 안위해서 이제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후에 김부식이 그걸 또 개선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생활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하여튼 예전에 명분론적 사대론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요나라가 거의 멸망할 당시에 이제 고려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갖고 받아들이고 그 사이에 의주를 또 점령을 해요. 보주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압록강 이남에 유일한 그 당시 요나라 땅이 있었는데 여기를 냉큼 먹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요가 비워줬어. 어차피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의주를 이때 먹었다. 요 금나라가 이제 강성한 과정에서 예.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를 보죠. 원나라. 자, 이 원나라는 이제 13세기 때 무신정권기하고 관련돼 있죠. 이때. 예. 그래서 대몽 항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몽골 제국 성립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중국사 할 텐데, 여기는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그래서 몽골 제국 성립은 징기스칸에 의해서 이제 했죠. 징기스칸, 뭐 징기치칸, 하여튼 해갖고 했고, 그때 이제 몽골족하고 우리나라하고 처음 만나는 게 뭐냐면 강동석 영때 만들었어. 고종 때요.
그때 이제 몽골족에 쫓겨서 이제 거란족이 강동성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려군하고 몽골군이 연합해가지고 강동성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유로 이제 고려하고 몽골 간에 형제 매각을 맺게 돼요. 그래서 몽골이 형이 되고 고려가 아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몽골이 너무 많은 그 요구를 하죠. 그래서 뭐 곡물 같은 걸 다 바쳐라 하니까 고려가 반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려가 돌아오는 길에 살해를 당해요. 이때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뭐냐면 7년 후에 그 당시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돼. 이게 1차 침입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고려는 7차 정도 1차에서 7차 정도 뭐 기록에 따른 8차 이렇게까지 해갖고 이제 뭐냐면 공격을 받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몽골족이 왜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왔냐? 그때그때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몽골족이 쳐들어온 초창기 때는 주로 이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야. 이게 이제 정형적인 경우죠. 그래서 고려를 굴복시켜서 송나라, 금나라를 뭐냐면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송나라, 이때 송나라 남송이고, 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후방을 안정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약탈 위주였다. 그러니까 얘네들 정복할 생각 없고, 그냥 약탈 위주에서 이제 그걸 통해 고려 정부에 압박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추대 추고. 그래서 봄에 갔다가 가을에 돌아가. 그래서 봄에 이제 추수기 때잖아. 청고마비 계절이죠. 그때 이제 건너와서 이제 한번 약탈하고 나서 겨울 지냈다가 봄에 돌아오게 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대처가 뭐냐? 이때가 이제 최후 정권 때죠. 일단은 1차 침입 때에서 2차 침입 중간에 이제 뭐냐면 강화도도 이제 천도를 했는데 강화도에도 항전하죠. 그리고 성과 삼성 위주로 이제 장기전을 펼쳐요. 이걸 상성 입보 정책이라고 해요. 상성 입보 정책, 해도 입보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앉아가지고 뭐냐면 자기 핵심 부대 앞에서 얘기한 중방이라든지 아니, 동방이라든지 삼별주 부대는 요 강화도에 묶어놓고 실제로 이 상과 산성을 위주로 장기할 때 부대들은 지방에 있는 지방군들이나 아니면 농민들로 구성된 천민들, 초족들 이들이 이제 한 거야. 그리고 중앙에서는 방호별감이 갖고 이제 고문관을 좀 파견하고 지도하는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열심히 싸워도 중앙정부에 있는 강화도에서는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지네끼리 뭐냐면 강화도에 앉아가지고 팅까팅까 놀고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일 때는 상당히 지치겠죠. 예. 그래서 6차 침입 때부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때부터는 오고타의 정복적 형태로 장기적 지배를 하게 돼요. 물론 오고타이 때가 아니라 이때 몽키 때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 오고타이가 이제 정복 약탈 유지에서 정복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국을 지배할 때는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약탈적 유지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오고타이가 죽고 몽케 때 이제 육체 침입 때는 이때 이제 중국을 했던 지배하는 방식 오고타이 정복적 형태로 이제 뭐냐면 장기적으로 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그 봄에 가을에 왔다가 봄에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요충지를 이제 점령하고 장기적으로 지배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요때 이제 지방민들도 끝까지 투쟁을 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원나라의 몽골족에 협력하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동령부나 그다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항쟁했던 그 지방 토호 중신들이 이제 항복해 보이고 그 원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쿠비나이 칸이 등장하죠. 근데 이때 이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원종이 있죠. 원종이 세자 시대 때인데 그때 이제 원나라와 합성하려고 중국에 찾아갔는데 그때 그 몽케 칸이 죽고 쿠비라이 칸과 아리 북케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이 쿠비라이 좀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원종이 아리부케나 쿠비라이 중에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디로 갔죠? 쿠비라이하고 조우를 하게 돼요. 우연찮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마주치게 된 거야. 그래서 원종이 쿠비라이한테 조공을 하고 항복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표하니까 쿠비라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오랫동안 정복을 못했던 고려가 제발로 와갖고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하면서 원종한테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계속 우리하고 사대 관계를 맺으면 너희들의 생존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쿠비나하고 원종 간에 그 뭐냐면 원칙이 그 약속이 이제 성립됐는데 이게 세조 구제의 원칙이에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세조는 쿠bil라이 칸의 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그 고려는 몽골의 조공국으로 들어가게 이때 때마치 이제 쿠빌라이는 중국식 왕조를 이제 지향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복보다는 조공책봉 관계 같은 것들을 원했거든요. 때마치 이때 원종이 와 갖고 그짓하니까 이렇게 항복하니까 쿠빌라이이 이제 "너희는 이제 우리 조공을 하면 책봉국으로 계속 살아남게 해 주겠다." 해서 결국에는 이게 장기 항쟁의 결과 고려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했다. 물론 이제 간섭을 계속 받았지만 그래서 인제 뭐냐면 세조 구제 원칙이 확립되면서 채권권과 생존권이 보장됐고요. 나중에 충녕왕 때 이걸 문서화시켜 갖고 공식화시켜 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1 차에서 5 차, 6차 침입까지 이제 내용을 볼게요. 예. 자 그럼 1차 침입은 인제 적을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인제 있는데 그때 사이타이가 공격하고 박서가 기주성에서 인제 항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경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강화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다루가치가 이제 주둔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가 최후 정권이었거든요. 최후 정권이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 갖고 다루가치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최후가 강화도로 옮기게 되죠, 강화도로. 예. 그래서 그 뿌셈 보면 1차 침입부터 강화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어 실제로 1 차와 2차 침입 중간 사이에 강화도를 천도한 거야 이거는요. 그때 뭐 많은 반대도 있었는데 반대 물리치고 결국에는 강화도를 이제 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도를 천도한 이유가 뭐냐면 몽골족이 뭐가 약하죠? 수전에 약하죠. 이걸 이용했다고 이제 하는데 그건 좀 약간 몽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몽골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이제 기병 위주였죠. 청원전 중심이었고. 근데 얘네들이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산성을 이제 뭐 성을 공유한 공성전 기술도 받아들였고요. 하향 무기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수군도 받아들였어.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제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이제 오늘 캄보디아죠. 베트남이나 그 남 공격할 때 그 수군을 이용했던 기록도 있거든요. 참파 같은 거 공격할 때.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도 공격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몽골족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군을 이용해 갖고 뭐냐면 강화도를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몽골 입장 볼 때는 고려를 그 뭐냐면 정복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당시 중국하고 싸우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고 잘못해서 강화도를 공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하면 남송하고 송하고 또 일본하고 연대해 가지고 이 대몽 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 안 한 것도 있어요, 강화도를. 예. 또 강화도가 그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성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냐면 갯벌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성이기 때문에 좀 상륙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사신을 계속 파견해 가지고 계속 나오라고 했어. 고려 정부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안 나가. 고려 정부도 상당히 그 당시 융통성이 있은 게 뭐냐면 몽골하고 계속 싸우면서도 몽골하고 또 사실은 교대를 또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 강화도도 나오겠다." 매번 약속했지만 말뿐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핑계 대 갖고 계속 뭐냐면 몽골이 공격해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인제 2차 침입을 볼게요. 2차 침입 볼 게 뭐냐면 김유의 활동이죠. 예. 이 김유는 승려였다고 그래요, 초창기 때. 예. 근데 이제 천인성에서 이 부국민을 이끌고 그날 싸우다가 사리타에 사살했다고 하는데 김유가 직접 사살한 것보다는 그때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사리타가 맞아서 죽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인제 이 김윤호가 또 어디에서 이제 활동하냐면 뒤에 요게 인제 그 뒤에 김윤호가 아 그 5차 침입 때죠. 5차 침입 때 충주선 전투에서 지휘를 해 갖고 큰 승전을 해요. 요때는 승려가 아니라 고려의 인제 무관으로서 인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윤호가 상당히 뛰어난 인물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거 뭐냐 조선시대 때 그 나중에 이제 고려 말기 때 들어서 그 이렇게 항쟁했던 사람들 보면 좀
높이가 좀 그랬잖아. 몽골 간섭기 때 그런 이유도 있고 조선시대 때도 김윤호가 예전에 승려 출신이라 가지고 좀 약간 평가를 좀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공헌에 비해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김윤호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부인사의 대장경이 이제 뭐냐면 소실되죠. 이때 대장경 초조대장경이죠. 그래서 대신 이제 만든 것이 제주대장경이다. 다시 한번 만들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얘기했고 제주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라고 또 하죠. 예. 자,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3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안성, 죽주산성에서 민병이 크게 승리했고 요때 경주의 항용사 구축 목탑이 소실됐죠. 예. 그래갖고 이때 불타 없어졌고 근데 좀 안타까워요. 예. 그다음에 4차에서 6차 침입 보면 4차 침입 때 아몬간이 침입해서 그때 원종 원한자 정조 키우기 죽음으로써 이제 고려를 철수했고 5차 침입 야구이 침입했는데 앞에서 말한 충주선 전투가 있었죠. 김윤호가 지휘하는 민병과 간도의 승리는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윤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비문서 다 가져와서 불태 없앤 다음에 너희들 승리하면 너희들 노비들 풀어주겠다 하면서 사기를 이렇게 복도화시키는 방법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때 그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 그 항쟁했던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이나 노비들이 많았고 이 노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 승리하면서 그 대가로서 신분상승을 이룬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일반 초족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6차 침입 때 보면 충주성 부근에 다인철소 승리 여기에서 철소라는 것은 소민이 승리했다는 건 향소 부국민이죠. 그래서 이때 노비나 항소 부국민이 반몽 투쟁을 하면서 동시에 신분 상승도 신분 해방도 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6차 침입 때 특징이 뭐냐면 이제 투쟁도 하지만 항복도 많이 해. 그래서 지방의 세력 중에 일부 세력들이 계속 싸웠지만 뭐냐면 그 고조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원날 붙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탁청이나 조이 같은 사람들이 관련 일으켜서 그 지역을 오늘 함경북도 지역이죠. 함경남도 지역이죠. 요 부근 황금평화 지역인가? 그 지역을 뭐냐면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이때 쌍성총괄부가 만들어지고 동령부도 요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그 지방의 그 평안도 세력들이 이제 하고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동령부나 쌍성총괄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중의 항쟁도 많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18번이에요. 자, 민중의 항쟁도 많았는데요. 일단 여기 앞에 올려야 되겠네. 예. 초적의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초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도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을 까 신라 말기 때 풀 속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는 사람을 초적이라고 하잖아.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초적이라고 하고. 근데 이 초적들이 이제 그 당시 최후 정권이나 최씨 정권을 협력해가지고 그 당시 원나라를 이제 뭐냐면 모국을 격파하죠. 그래서 항주 분군의 동성령 전투나 강주 관악산의 초력들도 정보군과 함께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충주선 전투 아까 지금 5차 침입 때 있던 것들 있죠. 그래서 노비와 부국민이 하층민이 참여했는데 그때 많이 시민들과 잘 싸우면 희천에 가지 않고 간직을 죽고 시는 김용현 말에 이제 자극을 받아갖고 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적극적 항쟁 의지를 포방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충주의 피지배층 백성들에게 잠재해 있는 항쟁 의지를 신분해방 내지 격상이라는 조건을 내고 분출시킴으로써 항몽적에서 일반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가시했다.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만산성 전투하고 안압도 전투에도 또 승리를 했고 뭐 등등등 있어요. 예. 그 안압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때 대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약을 사용해 갖고 쓴 게 아니라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하약을 무기를 받아들인 건 나중에 원나라 또 받아들인 거냐. 그래서 이때 대포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큰 돌을 매달고 공격을 한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달아서 한 것이 대포라고 그 당시 불렸나 봐요. 큰 돌을 설치해 큰 돌을 이제 뭐냐면 던져가지고 던지는 거 있죠. 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거 이용해갖고 이제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무신 정권 어, 뭐냐면 대몽에 활동했던 몽골족이 항쟁했던 이 무신 정권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에 이제 그 최씨 정권 마지막에 최이가 이제 살해하고 나서 이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임유라는 사람 있죠? 임연. 임연이 집권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김준, 임연 정권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한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듣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예. 자, 원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때 이제 최이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어 김준이 이제 즉위한 다음에 다시 임준이 그 즉위할 때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인데, 자, 원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제 그 충녕왕이 쿠미나의 사진을 보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준은 그 사이에 임준이 원종을 폐위시키고요. 임준이 충녕왕이 쿠미나를 만나고 나서 잠깐만요. 예,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임준이 아니라 임연이지, 임연. 아, 잘 잘못 적어놨어. 임연은 이제 좀 곤쳐주시고, 김준이 아니에요. 임준이 아니라 임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원종이 즉위하고 나서 태자인 충녕왕을 그 쿠미나의 사절로 이제 보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임연이 원종과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종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이명은 충무왕이 쿠미를 만나고 나서 압록강을 건너 고려 돌아온 게 자기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였고, 이 사실을 도망쳐난 노비를 알게 된 충무왕이 다시 북경에 들어서 쿠미나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쿠미나의 대노에서 원종을 복위시키라고 임진에게 이제 그 뭐냐면 압력을 가했고요. 폐위 6개월 만에 원종이 복위가 돼요. 그리고 호빈의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자 원종의 친족을 할 것을 요구하니까 임유는 그 당시 이제 원종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붙여서 보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보내는데, 자, 근데 이제 원종은 자기 아파서 퇴위했다고 말하지만 쿠미나이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다그치니까 결국에는 임연이 이제 강제로 퇴위시켰다고 이제 실토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쿠미나이는 임연의 아들을 가두고요. 그리고 원종은 원나 군대 호위하에서 고려의 계경을 도와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지방 세력도 이제 강화 정부를 버리고 자 원종 밑에 고려 정부의 충성을 이제 뭐냐면 그 요구했고 어 그래서 이제 지방 세력도 강화 정부를 버리고 원종의 고려 정부에 충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치시고요. 그 사이에 임연이 죽고 나서 장남이 임현무가 이제 그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되거든요. 근데 임현무가 이게 나이가 어려. 그래서 이제 원종이 임현무의 강화도 나올 건 이제 뭐냐 명령했는데 임현무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에 원종의 지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임현무가 제거되고요. 결국에는 왕정 복구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한 과정을 제가 좀 약간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그 임준이 아니라 그 임영로 곤초 주세요. 예. 제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써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왕정복구를 이루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당연히 원나라의 지원을 받죠. 예, 원나라. 그리고 이제 충녕왕이 그 당시 왕권이 약할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왕정복구하니까.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그 당시 쿠비나이크한테 요청을 했어. 자신의 딸을 그 쿠미나이 원종이죠 원종. 원종이 그 당시 쿠미나이 칸한테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쿠미나이 칸 딸하고 원종의 이제 그 아들 충녕왕이죠. 충녕하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니까 쿠미나이 칸이 자기 딸을 이 원종 충녕하고 결혼시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있는데 이 딸이 제국공주죠. 그래서 제국공주와 충녕왕이 결혼한 이후부터 그 후에 이제 충자 돌림 왕들은 특징이 뭐냐면 원나라 공주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나라 지원을 받고 왕실을 강화시켜 나가죠. 일종의 이제 부마국이 된 거야. 부마국. 그러니까 부마국은 지금의 입장에서 이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 고려 정부가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나라한테 뭐냐 요청한 거죠. 그래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계속 부마국이 됐고 그래서 보통 충자 독립 왕들은 이렇게 이제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들 있죠. 원나라 공주와 낳은 아들들이 또 왕이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충녀왕이 이제 하고 쿠비나이 칸의 제국공주 이제 하고 결혼해갖고 한 게 충성왕이죠.
충성왕. 이 충성왕은 충렬의 아들이었지만 후미나이카의 외손자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 원나와 황실에서도 상당히 넘버 3 정도로 상당히 지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밑에 원나 간섭과 자주성의 회복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인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쉴 때 됐죠? 예.